안녕하세요. 본 강의는 전자회로의 서머리입니다. 전자회로 특히 1인데요. 전자회로, 전자회로 1 강의를 듣기 전에 전자회로 1은 뭘 배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할지를 조금 알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회로 서머리라는 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자회로 1 서머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회로 1을 전체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들 그리고 개념 위주로만 주로 하고 넘어갈 텐데요. 세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 전자회로를 재수강한다거나 혹은 시간이 없어서 전자회로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리마인드 하거나 큰 틀만 알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 사견임을 명시하고요. 다른 교수님들 혹은 뭐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사고방식이 있을 거고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공학 공부는 어떤 것이다 라는 거를 잠깐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가 하는 말을 꼭 이게 정답이다 라고 들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나름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기를 희망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이런 예시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고등학교 공부 스타일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정답이 있는 공부를 하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그리고 주로 팩트라고 알려진 것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답이 있는 공부를 해왔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공학을 시작함에 있어서 공학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학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공학자가 주로 해야 되는 역할은 뭐 다른 분야도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어, 지금 있는 것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 혹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 공학 공부는 하는 방식 또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책을,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우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컨셉을 이해한다. 좋습니다. 매우 좋은 자세고요. 다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거를 외운다고 공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좋은 공학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공학자라는 거는 사고의 좀 틀을 깨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고함으로써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면들을 찾아내고 세계에서 이제 세상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어, 표현하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학에서 배우는, 특히 전자공학에서는 전자공학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개념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걔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주파수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하는 방식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게 실체라고 하기는 애매한 컨셉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개념들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 개념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교과서에는 비주얼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많이 그려놓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렸습니다. 그 많은 우리가 배우는 지식들은 사실은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상을 파악했고, 그리고 그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가장 좋은 방식을 찾아냈고 그것을 이제 교과서에 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즉 이거는 진실, 완벽한 팩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추상적인 사실에 대한 교과서를 기술한 사람의 주관적인 뷰포인트, 그러니까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교과서를 교과서에 나온 그 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현상이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좀 다르게 생각해도 이 모든 현상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남들이 보는 것과 다른 뷰포인트를 가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생 공부할 때 전공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연습해보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공부를 반드시 이걸 외워서 전공 지식을 습득하겠다 라기보다는 공학을 내 나름대로 이해하는 방식,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내 나름대로의 그림으로 마음속에 그려넣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교과서에 써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모두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에 적혀 있는 거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좀 다른 여러분만의 뷰포인트로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뭐 지금 고등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을 대학교 3학년쯤 와서 되돌이켜 보면 대부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죠?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내 머릿속에는 그 기억이 대체로 희미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굉장한 천재들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거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자주 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기억에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소멸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교과서를 다 이해한다고 쳐도 결국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부터는 그 전공 지식 자체는 사실 굉장히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주 쓰는 게 아니라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거를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의 기억은 디지털 미디어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나 뭐 이런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거나 혹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전공 지식은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식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지식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거나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키워드 자체는 알아야 검색이 되겠죠.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걸 찾고 싶은데 라고 해서 그 키워드를 다시 유추해 나가는 과정은 상당히 고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키워드를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견해를 갖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인류가 가진, 그리고 전자공학이 가진 지식의 양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제가 전자를 공부했던 시기가 벌써 수십 년 전인데 그 공부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있는데 공부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더 오래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더 오래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많은 상당 부분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처음 공부했던 부분은 많이 잊어버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디테일한 거에 신경 쓰는 게 의미가 있는가 라는 걸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옛날처럼 디테일하게 딥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게 조금 얕더라도 좀 더 넓게 공부해서 여러 분야를 융합하는 그런 형태의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머신러닝 같은 것들, 새롭게 등장한 컨셉이죠.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면 어, 이제는 머신러닝을 이용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워드 같은 거를 잘하는 사람을 와 대단하다, 엑셀을 잘하는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요즘 시대에 와서는 사실 그거는 기본 소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머신러닝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이상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이해하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깊게 이해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어디서부터는 암기를 해야 될지 이 경계를 클리어하게 하고 조금 얕더라도 좀 넓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도메인 날리지를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새롭게 만든다거나 혹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쉽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응용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기술이 복잡해진 세상에서는 사실 기술의 한 면만 갖고 기술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나가보면 알게 될 텐데 회사에서 하는 일 대부분, 회사의 기술 대부분은 사실 교과서에 실려있는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제가 말하는 거는 시스템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뭐, 반도체의 경우 하나하나의 IP들을 다 까서 보면 사실 걔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팬시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작은 블락에서 다양한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드오프가 많이 없는 그런 방식의 설계를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팬시한 걸 많이 배운다 이런 게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런 IP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잘 얼가나이즈 하고 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트레이드오프들을 잘 활용하면 내가 안 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안 쓰는 부분을 좀 더 덜어내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케어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디테일하게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게 이해하고 좀 넓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주어진 시간 내에 넓게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디테일의 뎁스에 대한 것은 조금 희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기에 물론 이제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까지 디테일하게 공부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몫입니다만 하나하나를 깊게 파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넓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중요한 건 넓게 보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깊게 보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게 공부하는 것이 꼭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좀 뎁스 조절을 스스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내가 이해하고 넘길 거고 어디서부터는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넘길 것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정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의 목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서머리 강의에서는 그냥 되게 기초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쓱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어떻게 딥하게 공부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좀 디테일한 면이 들어가긴 할 텐데요. 뭐 점수가 안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사실 점수하고 좋은 엔지니어하고의 관계성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게 꼭 점수가 좋은 학생이 좋은 엔지니어가 된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 재량껏 결정해서 공부하라고 얘기해놓고 시험 문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낼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모순적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공정하게 그 시험 점수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는다라는 거는 수업에 얼마나 집중을 했고 수업에서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좋은 엔지니어다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점수가 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못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운이 없었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 내 길에 이 과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과목의 시작에 앞서서 일단 반도체란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좀 공부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라는 건 반쯤 도체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 에너지 밴드에 대한 간략한 그림을 보면 부도체 같은 경우는 전도대와 가전자대 이 두 가지가 이제 전도대에 있는 경우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에너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전자대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자 레벨, 에너지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도체 같은 경우는 이 갭이 굉장히 멀어서 이 두 에너지 사이의 갭을 밴드 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커서 에너지를 어지간히 밀어넣지 않고서는 전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운 전자가 없다는 것은 곧 전류를 흐를 수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도체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밴드갭이 너무 커서 거의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그런 물질을 얘기하고요. 도체 같은 경우는 이 전도대와 가전자대가 겹쳐 있어서 이 에너지 레벨, 중간에 있는 에너지 레벨에서는 때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어, 자유전자로 나오고 어떤 것들은 아닌 그런 상태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반도체 여기서 보이는 반도체의 정의는 사실 이 밴드 갭이 굉장히 작아서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조금만 주면 부도체였다가 에너지를 조금만 주면 도체가 되는 그런 성질의 디바이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실 포괄적으로 반도체가 어떤 디바이스냐라고 묻는다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라는 거는 저항을 컨트롤할 수 있는 디바이스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원할 때는 저항이 작고, 그래서 도체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반도체가 부도체로서 역할을 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저항을 높여서 부도체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